역사가 갈라놓은 한국의 대표 무용가 배구자. 한국 현대무용의 개척자라면 보통 최승희를 떠올려 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녀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배구자라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낯선 이름의 여성이 사실은 최승희보다 먼저 한국 무용의 새 시대를 연 인물인데 왜 오늘날 배구자는 최승희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최승희는 1911년 최준현의 사남매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큰 오빠 최승일은 니혼대학 문과를 졸업한 뒤 소설가, 시인, 극작가, 연출가, 영화 제작자로 활동했습니다. 최승희가 무용을 시작하게 된 것이나 남편 안막을 만나게 된 것도 최승일의 권유와 주선 덕분이었고 교사였던 작은 오빠 최승호나 언니 최영희 모두 신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일제의 재산을 빼앗기면서 가세가 기울기는 했으나 최승희는 유년 시절까지는 명문가인 해주 최씨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곱게 자란 반면 배구자의 출생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구자 자신과 동생이 남긴 그녀의 출생 관련 비밀에 대한 언급들 때문으로 배구자는 노년에 나는 메이지 천황의 10번째 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생 배알나는 언니가 이등박문과 고모 배정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던 까랄개라고 해고한 적이 있는데 당사자와 그 최측근도 친부모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지 천황의 딸이라거나 이토 히로부미의 사생아라는 주장을 학계에선 거의 인정하지 않는데 정황상이나 다른 증언 및 기사 등을 토대로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던 배정자의 조카임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허황된 언급을 한 것이 다름 아닌 배구자 본인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묵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배구자의 정체를 서술하는 데에는 애초부터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행적조차 투명하지 않아 배구자를 알려면 고모이자 양모이었던 친일파 밀정이었던 배정자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정자의 본가는 경남 김해의 집안의 딸이었으나 부친이 국고에 내 세금이나 곡식을 써버려 남자들은 사형을 당하고 배정자는 관비로 지내다 영리함이 눈에 띄어 일본관의 아이보는 계집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로 배정자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춰 3년 뒤에는 일본인 통역관이 되었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까지 되자 사촌 오빠 배석태 형제를 선친양자로 들어앉혔고 배석태의 딸 배구자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고모이자 양어머니인 배정자는 예쁘고 영리한 배구자를 어떻게든 출세시켜보려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 세계적인 흥행단체인 덴카스 고개단에 입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으로 배구자는 들어가자마자 때를 이을 공주로 대접을 받았고 덴카스 남편의 성을 받아 노로가 메코로 불렸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은 후 박대를 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입단한 단체이었지만 타고난 미모와 재능으로 무용과 노래, 고개 등을 만능으로 구사해 10살 때부터 무대에 선 배구자는 16살의 작은 덴카스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구자가 무용을 시작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배정자가 유명한 친일 민족반 역자였다는 점이 후대의 배구자가 한국 무용사에서 주목받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최승희는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인 이시이바쿠의 제자로 무용계에 입문했는데 이시이바쿠는 서양 발레의 엄격한 기교와 형식을 넘어선 신체의 해방과 내면 세계의 표현을 강조하는 무용가였습니다. 덴카스 예술단은 쇼토쿠사이 덴카스에 의해 1900년 창단됐으며 마술, 고개,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종합예술단체로 배구자는 2년간 교육을 받은 뒤 1918년 귀국해 공연을 펼쳐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어린 조선인 소녀가 일본 유명 예술단의 중심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배구자는 1924년 덴카스의 해외 공연을 따라다니며 서양 무용을 접하고 발레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덴카스 생활에 염증을 느껴 1926년 덴카스를 탈출해 은퇴를 선언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되지만 당시엔 기생 외엔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는 이가 없어 한동안 신문과 잡지 기사를 장식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2년 뒤 주변 흥행사들의 권유로 음악무용회를 열며 복귀하는데 배구자가 우리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16살인 1921년에 미국 왕국 박람회 공연 중에 안나 파블로바를 만나고서부터라고 합니다. 러시아 민속춤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춤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안나 파블로바에게 한국인 최초로 발레를 배우는 행운을 갖는데
실험성 강한 현대춤을 보고 고유 전통춤에 눈을 돌렸습니다. 배구자는 홍순원과 결혼하는데 그는 열차보이로 출발해 호텔 지배인이 된 배구자의 상대론 부족함이 많은 청년이었지만 1929년 평양에서 덴카스로부터 탈출할 때 호텔방에 숨겨준 인연으로 결혼했다고 전해집니다. 배구자와 최승희의 비교 항목에는 남편도 들어있는데 최승희의 남편 안막은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 사회주의자 문인이었고 배구자의 첫 번째 남편 홍순원은 보통학교 학력의 호텔 종업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두 사람의 차이는 남편의 외조와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로 홍순원도 1930년대 유일 연극 전용 극장이었던 동양극장을 설립하고 근대적 시스템으로 운영해 근대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막은 프롤레타리아 예술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예술, 문화를 통해 민중의 각성을 꾀했던 사람인데 배구자 부부가 상업성과 대중성의 목표를 뒀다면 최승희 부부는 예술성과 민족의식 고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배구자가 가무극 공연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흥행몰이를 함으로써 대중적 스타로 활약하고 있을 때 최승희는 서양 무용과 동양 무용 그리고 여기에 조선의 민족적 색채를 더해 국제적 무용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홍순원은 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렸지만 안막은 최승희의 헌신적 매니저로 공연을 기획, 홍보하는 데 전념한 조력자라 외조에서의 차이가 배구자와 최승희의 사후평가를 달리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1929년 배구자는 배구자 무용연구소를 세우고 독립적 무용가의 삶을 시작하는데 도연연구소 명칭을 배구자예술연구소로 바꾸고 공연도 무용의 조선민요와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가무극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이때부터 배구자의 가극단은 조선과 일본에서 가무극 순회 공연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1931년에는 나온규의 영화 10년에 출연하는데 배구자가 무용만이 아닌 종합예술로 선회하게 된 이유에 최승희가 있었습니다. 이 시 입학 후에 문화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1930년 발표회를 가진 최승희는 배구자와는 격이 다른 무용가로 평가되었는데 흥행에서는 배구자의 공연이 더 좋은 성적을 냈지만 평론가들은 최승희의 공연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학벌에서도 배구자는 보통학교도 못 나왔지만 최승희는 숙명여학교를 졸업해 인텔리 무용가라는 프리미엄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몸의 문제가 결정적이었는데 최독견은 1964년 낭만시대라는 실명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구자나 최승희가 다 같이 무용가로 자처했지만 무용가로서 필요한 육체적 조건이 최승희를 따라갈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을 배구자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호릿한 키에 미끈한 다리, 마치 인어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최승희의 그것에 비하여 배구자의 앙바트만 키에 짧은 다리는 노랑 저고리 다웅 치마에 긴 머리를 따 느린 한국 처녀의 물깃는 맵시 춤쯤이 고작이었다. 낭만시대 1935년에 홍순원과 함께 회전 무대와 호리존트를 갖춘 최신식 동양극장을 지었고 전속 극단들을 운영하며 일제강점기 후반에 대중극을 일으켰는데 레파토리는 노래, 소규모 관현악, 레브춤, 가극, 만극 등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러다 1938년 홍순원의 죽음으로 동양극장은 파산하고 배구자는 광산재벌과 재혼에 은퇴하고 가극단도 해체하는데 해방 후 남편이 친일파로 몰리자 일본으로 떠났고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배구자의 춤은 조카이며 배구자가 극단의 단원이었던 배한나에 의해 하와이에서 전수되었고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에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승희는 일제 말기 국방헌금을 내고 일본군 위문 공연을 여는 등 친일적 행위를 했는데 유명 예술가가 활동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겠으나 역사적으로는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막을 통해 조선 독립군을 후원했다고도 하는데 해방 후 최승희는 남편 안막의 권유로 월북했으며 북한에서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다 1969년에 숙청됩니다. 이렇게 배구자와 최승희는 모두 해방 후 한국 땅을 떠났는데 한동안 둘 다 잊혀졌다가 월북 예술인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승희는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구자는 우방국인 미국으로 건너갔고 2003년까지 근 백수를 누렸던 만큼 일찍 복원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한국 무용사에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이들의 1940년대 이후 행보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최승희는 숙청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무용가로서의 삶을 지속했으나 배구자는 해방 이전에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배구자가 최승희만큼 주목받지 못해온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구자가 잊혀지기엔 한국 무용과 예술, 문화사에 끼친 공적이 적지 않은데, 인생이 최승희와 달랐지만 그녀 역시 한국 근대 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배구자가 가족사나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오점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면 최승희도 마찬가지인데, 대중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공연문화 개척에 남긴 배구자의 업적 또한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갈라놓은 한국의 대표 무용가 배구자였습니다.